첨단 기술의 발달과 함께 희소 금속의 수요가 높아지며 빠르게 천연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국내 1인당 금속 자원 소비량은 1000kg을 넘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대부분의 금속은 21세기 안에 전부 다 고갈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전자제품이 이를 대체할 새로운 자원이 될 수 있다는데 도시 광산 산업은 과연 부족한 천연 자원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한 해에 버려지는 대형 전자제품은 약 2만 톤에 달한다. 이 중 가정에서 나오는 전자제품 폐기물이 약 120톤 정도. 보통 가전제품은 고장이 나거나 수명이 다하면 버리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전제품 교체 주기는 얼마나 될까? 한 10년 쓴 것 같아요. 10년. 고장이 안 날 때까지 쓰고요. 보통 주기로 보면 한 10년 정도. 10년 정도 쓰다가 이제 더러워지거나 고장나면 교체하죠. 한 시장 조사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냉장고나 세탁기 등 대형 가전제품을 8년 내지 9년 주기로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폐가전을 버리면서 이것이 새로운 자원이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그렇다면 폐가전은 어떤 과정을 거쳐 자원이 될 수 있을까? 그 과정을 처음부터 따라가 보기로 했다.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를 신청한 서울의 한 가정집. 안녕하세요. 예, 가전 수거 왔는데요. 예. 수거 가전 제품이 어디 있나요? 저 밑에 있는데. 아래 있어요? 예. 아래로 내려갈게요. 좀 예. 안내 좀 해주세요. 거기 보이라시죠? 오늘 수거할 품목은 사용한 지 20년이 다 된 오래된 냉장고. 그리고 지금은 생산되지 않는 브라운관형 텔레비전이다. 예, 알겠습니다. 수거해 갈게요. 이런 폐가전의 경우 소비자가 새 제품을 구매했을 경우 판매자에게 요청하면 역회수해주고 한국전자제품 자원순환 공제조합 홈페이지나 콜센터에 방문 수거를 신청하면 무상으로 폐기할 수 있다. 어머니 여기는 어떻게 알고 이렇게 수거 신청하시나요? 여기는 여기서 알아보니까 요거를 누가 수거를 돈 안 내고 이거 해가는 수거가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번호 가르쳤어. 여기다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거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써가지고 이게 한 20년을 남겼으니까는 이제 텔레비하고 이제 냉장고 바꾸게 돼서 이제 여기 신청을 한 거지. 네. 막상 이렇게 버리려고 하시니까 아깝진 않으세요? 이제 오래 쓴 건데 뭐 아깝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가지고 그냥 돈 안 주고 가져간다는 게 너무 있지 좋은 거예요 저희한테는. 네. 예전에는 대형 가전제품을 버릴 때 개당 15,000원까지 발생하는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폐기해야 했지만 폐가전 방문 수거를 이용하면 수거와 운반이 모두 무상으로 진행되며 이는 자원 재활용으로 연결된다. 노트북, 다리미, 선풍기 등 소형 가전은 5개 이상일 때만 신청이 가능하다. 저희가 전날 콜센터에서 고객 명단이 저희한테 모바일로 넘어오거든요. 그럼 그 다음날 저희가 방문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보통 무상으로 하시나요? 네, 전액 무상입니다.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몇 건 정도 이런 일 하세요? 평상시에는 25건에서 한 30건 하고요. 지금처럼 성수기, 여름철 성수기 때는 많게는 35건까지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집마다 수거한 대형 폐가전들이 모이는 곳, 바로 집화장이다. 이곳에는 서울 강동구,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 4개 구의 지역에서 버려지는 각종 대형 가전제품들이 매일같이 들어오고 있다. 환경부와 전국 자치단체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방문 수거한 폐가전은 모두 78만 400여 대로 만 가구당 32대가량이다. 2013년도에 16만 2천 대, 2014년도에 35만 200대인 것에 비해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럼 보통 하루에 들어오는 이 가전의 양이 어떻게 될까요? 냉장은 평균 대략으로 약 80개, 그리고 텔레비전은 거의 100여 개, 네, 세탁기는 한 70여 개 정도. 올해 예상되는 폐가전 수거량은 약 150만 대 수준. 수거된 폐가전이 모두 자원으로 재활용되면 유가물 판매 수익, 매립 소각 대체, 자원 수입 대체 등 약 1,676억 원의 경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중에는 어떻게 나눠서 가지고? 이제 파쇄 공장으로 들어갑니다. 나래, 이제 용인, 화성, 뭐 양주 같은 공장이 있어요. 파쇄 공장이 있는데 그걸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여기는 그 제품별로 분류만 해서 나가는? 네네네. 가정에서 버려진 폐가전이 집화장에 모였다면 다음에 이루어지는 공정은 바로 파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수도권 자원순환센터. 이곳에서는 대형 가전제품의 분류와 파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울과 경기도, 강원도 지역의 폐가전들이 이곳에서 처리된다. 저희가 크게 냉장고, 세탁기를 가전제품 리사이클링 할 때 전처리와 후처리로 나누어지는데요. 전처리 과정이라는 건 손으로 채취할 수 있는 육가물들을 채취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손으로 채취하는 냉장고는 한 23가지, 세탁기는 한 25가지 종류의 육가물들이 있고요. 뭐 철, 구리, 알루미늄, 모터, 그리고 냉장고에서는 그 온난화 물질인 CFC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경우 제품을 구성하고 있는 구조물과 부품 등 재질이 다른 것들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떼어내 종류별로 분류하는 전처리 과정부터 진행된다. 하루에 냉장고는 약 800대, 세탁기는 약 500대가 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된다. 보통 냉장고와 세탁기에는 구리, 알루미늄, 비철과 같은 20가지가 넘는 유가 금속들이 들어있는데 수작업으로 분리해 놓은 모습이다. 정부에서는 그 재활용 목표 관리제를 통해서 매년 그 회수해야 되는 폐가전 제품의 재활용 목표량을 국민 1인당 중량으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국민 1인당 4.8kg, 금년도에는 5.4kg을 재활용 목표량으로 고시를 하고 있고요. 2014년도부터 시행된 재활용 목표 관리제는 27개의 전기, 전자제품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산자, 제조자, 판매자, 수입업자가 자신이 출고하거나 판매한 양의 일정 부분을 회수해서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다. 대형 전자제품부터 이동전화 단말기까지 다양한 제품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회수율이 가장 낮은 품목은 이동전화 단말기다. 부피가 작고 유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잘 폐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1차) 전처리 과정을 거친 자원들은 본격적인 파쇄 공정에 들어간다. 냉장고의 경우 기계를 통해 잘게 파쇄한 후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우레탄 같은 육가물을 선별하는 후처리 공정을 다시 거친다.
버려진 폐가전이 자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이다. 후처리 과정이 그 파쇄와 선별 과정을 거친 후에 발생되는 육가물로 보시면 되고요. 냉장고에서는 한 5가지 종류, 세탁기에서는 한 2종류의 육가물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폐가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유가금속은 철, 그리고 구리와 알루미늄 같은 비철금속이다. 이것들은 다시 재련소나 관련 업체로 넘겨져 재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구리와 알루미늄처럼 발생된 금속들은 그 재련소로 넘어가서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그 궤로 만들어집니다. 냉장고에서 나오는 우레탄은 냉장고 보온재인데요. 예전에는 그 처리할 때가 마땅치 않아서 소각으로 처리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신규 설비를 도입해서 고용하여 쓸 수 있는 장비로 지금 만들어서 그 제지회사라든지 또 한 시멘트 회사로 연에너지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폐가전제품에서 나오는 고철, 플라스틱, 구리, 알루미늄 같은 광물 자원은 각종 산업에 재활용되며 경제적인 효과도 내고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자원 재활용을 통해 얻어지는 환경적인 이익을 금전으로 환산하면 무려 1,792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소형 가전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일까? 서울 송정동에 있는 도시금속 회수센터. 이곳은 서울 시민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중소형 가전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 처리를 하는 곳이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선풍기, 밥솥, 전자레인지, 컴퓨터, 프린터기 같은 소형 가전제품 약 30종이 처리된다. 기존의 그 전자제품을 배출할 때 그 진행됐던 배출 수수료가 폐지됐고요. 2009년부터 서울 시민들은 일반 재료품과 같이 분리 배출하면서 무상 배출하고 무상 회수해서 처리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지난해 버린 소형 가전제품은 약 2,800톤. 올해는 이미 2,000톤을 넘었다. 이는 무상 배출, 회수 시스템으로 인해 예전보다 수거가 용이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사회적 기업인 이곳은 폐가전의 적법한 처리와 함께 일자리 마련에도 힘쓰고 있다. 유선화 씨 역시 이곳에서 새로운 일을 갖게 됐다. 그녀가 맡은 업무는 폐가전이 들어오면 부품을 분해하고 종류별로 분류하는 작업이다. 여기는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고 키로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8시간 근무하는데 보통 한 300에서 400kg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분해하시면 나오는 거는 어떤 거죠? 주로 플라스틱, 비철, 고철 그 세 종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그 지팡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구리도 많이 나오고. 소형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유가금속은 대형 가전제품과 비슷하다. 구리와 고철, 비철 등이다. 완전 해체를 통해 종류별로 분류되는 부품은 온전한 것은 재사용되기도 하고 선별된 금속이나 플라스틱은 필요한 업체에 판매된다. 이를 통해 약 15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내고 있다. 폐가전 하나만 두고 봤을 땐 작은 이익이지만 이것들이 모였을 때 큰 효과를 내는 것이다. 중소형 가전 제품은 그런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등에 비해서 유가물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가치가 낮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배출 이후의 수집 체계가 분명하게 좀 발달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이런 수거 체계
배출을 유도하고 수거 체계를 안정화시키는 이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폐가전에는 어떤 금속들을 회수하며 어떻게 자원화시키는 걸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간 곳은 인천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손성호 박사는 버려진 폐자원에서 구리를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구리는 거의 모든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필수 금속으로 폐가전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절실하다. 모든 전자제품,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회로들을 다 구리를 이용해서 만들고 반도체 회로도 구리를 이용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전기를 갖다가 통해주는 회로들, 그다음에 뭐 저희 건축 지자재 에도 포함이 되고요. 아주 다양하게 국내의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는 기반 소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리는.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구리의 연간 소비량은 약 80만 톤. 구리를 이용해 전기 부품이나 자재를 만들 때는 주로 습식 도금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슬러지라는 것이 발생한다. 보통 슬러지는 버려지거나 매각됐지만 이를 자원화시키는 연구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슬러지 내에는 구리들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보통 20% 이상 넘는 슬러지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에서 국내 대기업에서 그걸 다시 재자원하는 공정을 실시하고 있어요. 근데 20% 이하가 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이 약간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대부분 매립이나 해외 중국 같은 데서 매각을 시키고 있는데 20% 이하의 구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평균 한 10%만 잡아도 약 한 5천 톤의 구리가 지금 매립되거나 저렴한 값에 매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5천 톤을 갖다가 저희들이 연간 5천 톤을 갖다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국내에서 연간 80만 톤이 소비되는 구리는 전량 수입되고 있는 실정. 구리의 재자원화가 시급한 이유다. 수분이 많은 펄의 형태를 띠고 있는 구리 슬러지는 가장 먼저 높은 온도에서 불순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지금 작업은 아크 환원 공정이라는 공정이고 이 공정은 고온에 노출을 시켜 메탈과 슬래그를 분리시키는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지금 열이 몇 도 정도? 현재 온도가 한 1,50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메탈화를 시키는 것은 한 1,200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비중 차에 의해서 메탈과 슬래그 산화물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높은 온도까지 올릴 수밖에 없는 조건입니다. 1500도씨의 용광로 속에서 재련 과정을 거쳐 슬러지의 불순물을 분리해내는 공정이다. 일차적으로 수분을 날리는 건식 공정을 거친 후 철이나 니켈 같은 불순물을 걸러내는 재련 공정이 끝나면 이 같은 덩어리 형태의 구리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이번엔 구리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전기 분해 공정. 불순물의 순도를 낮추고 구리의 순도는 높이는 과정이다. 이 공정을 거치면 순도 99.9%의 구리가 나온다. 전기 화학 조건을 다르게 해서 불순물 같은 거를 붓지 않고 그 동만 금속화 시키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정을 통해 플레이트 형태의 동 금속을 만들 수도 있고 파우더 형태의 금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자동차에는 구리가 도금된 부품들이 많이 들어간다. 구리의 도금 과정에서 나오는 슬러지만 제대로 재활용된다면 연간 25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갈수록 천연자원은 줄어들고 자원 사용량은 늘어가는 자원 고갈 시대에 새로운 대체 자원으로 폐가전에서 자원을 얻으려는 시도, 즉 도시광산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자원의 99%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역시 도시 광산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땅속에서 금속을 캐내듯이 폐자원에서 금속을 뽑아내는 도시 광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시 광산 연구에 뛰어들었고 조금씩 그 성과를 내고 있다. 천연에 반대는 도시 광산. 그러니까 천연은 지하에 쌓여 있고 도시 광산은 지상에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00년을 기준으로 천연 지하 자원하고 지상 도시 광산하고 이렇게 이제 매장량이 같아졌습니다. 예, 근데 2001년 이후부터는 이제 천연 자원이 훨씬 적어지고 이제 도시 광산은 점점 이제 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업 전반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금속 중 해외에서 가장 많이 수입을 해오는 금속은 무엇이며 가장 중요한 금속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아무래도 이제 산업적으로 수요가 가장 많은 철이 가장 많고요. 철광석이 들어와서 이제 포스코 같은 곳에서 또 정제를 하고 하니까 그다음에 알루미늄이라든지 구리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첨단 산업에 필요한 희소금속들도 이제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아주 또 귀해서 우리가 희소하다고 해서 희소금속이라고 하고요. 기금속 우리가 금은보다 더 매장량이라든지 이 어떤 사용량이 훨씬 더 적게 또 귀하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희소금속으로 지정한 금속은 모두 35종. 주로 IT 기기와 스마트폰에 많이 쓰인다. 이 중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인듐의 경우 10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지정된 희소금속의 대부분이 21세기 안에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한 대만 보면 희소금속의 양이 아주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이게 100만 대, 1000만 대 단위가 되다 보면은 아주 이야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유용한 금속으로 변하게 되는데 실제로 폐스마트폰 100만 대에서 구리가 16톤이나 나오고요. 금도 34kg, 은도 350kg, 또 팔라듐도 15kg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이 정도 양이면 새로운 스마트폰 수만 대에 들어갈 만한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안에는 약 62종의 금속이 들어있는데 이 중 희소금속이 22종에서 24종까지 포함되어 있다. 160g짜리 스마트폰의 경우 금속의 함유량을 살펴보면 케이스를 구성하는 주재료인 알루미늄이 22.18g, 구리가 15.12g, 배터리에 들어있는 코발트가 5.38g, 은이 0.31g, 금이 0.03g 함유되어 있으며 팔라듐과 인듐이 각각 0.01g 들어있다. 대전에 있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이재천 박사 연구팀은 지난 2000년도부터 폐휴대폰에서 금과 은, 팔라듐과 코발트 같은 희소금속을 회수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꾸준한 연구를 통해 이 분야에서 높은 기술 수준을 인정받고 있지만 정작 자원이 되는 폐휴대폰의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때가 많다고 한다. 자동차용 배터리. 자동차. 우리나라 휴대폰 보급률이 굉장히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그 휴대폰을 다시 수거하는 그 수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은 이제 휴대폰이 작기 때문에 그냥 집안에 이렇게 방치를 해 놓더라도 이제 불편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이제 수거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휴대폰은 이제 개인 정보가 많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정보 유출을 이제 우려해서 이것을 이제 버리지 않는, 폐기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폐휴대폰에서 주로 희소금속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은 바로 이 인쇄 회로 기판이다. 인쇄로 기판에는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금속들이 다양한 금속들이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노란 선으로 보이죠? 이 노란 선이 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기판에 따개비처럼 굉장히 작은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장착이 돼 있는데 팔라듐하고 은이 함유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금, 팔라듐, 은과 같은 매우 비싼 귀금속뿐만 아니라 이 기판에는 요 구리도 있고요. 이 기판에 이제 함유되어 있는 그 금속들의 어떤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면 기판 하나당 약 3,000원 내지 5,000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모여가지고 이게 한 1톤 정도 되면 3천만 원 정도의 이제 값어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기는 힘든 거죠. 그렇다면 인쇄 회로 기판에 들어있는 20종이 넘는 희소 금속들은 어떤 방법으로 추출해내는 것일까? LCD 모니터 뒤편에도 또 조그만 보통 이런 그 휴대폰의 기판으로부터 금, 팔라듐, 은과 같은 귀금속뿐만 아니라 구리, 그다음에 니켈 그런 금속들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판을 이제 자릅니다. 절단을 해서 적당한 크기로 절단을 하고 이것을 용광로에 투입을 해서 이 금속을 이제 녹이고 금과 은을 비롯해 팔라듐, 니켈, 텅스텐 등이 포함된 인쇄 회로 기판에서 희소 금속을 추출해내려면 1300도씨가 넘는 뜨거운 불에서 녹여내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희소 금속의 분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공업용 시료를 혼합하는데 이렇게 하면 보다 농축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금속도 많이 있는데 이 자체 100g 정도를 이렇게 녹이게 되면 이와 같이 구리 금속으로 대략 한 40g 정도, 45g 정도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차 열 공정을 통해 나온 구리 합금. 여기에는 금과 은, 팔라듐 등 희소 금속이 농축돼 있다. 원래 기판에 들어있는 것보다 약 10배가량 농축된 상태다. 이번엔 추출된 구리 합금을 산에 다시 녹여내는 작업이다. 산에 녹인 용액은 방음소로 유입이 되고 회전 운동을 거치고 나면 금속으로 환원된다. 용액에 담겨있는 금속들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이다. 예, 아까 저기 기판을 용광로에 넣어서 녹이는 거 보셨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회수되는 금속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합금 속에는 금, 팔라듐, 은, 구리, 니켈 등 다양한 유용 금속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 분리해서 순도가 높은 금속으로 만들어야지 우리가 산업 원료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금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들을 먼저 산이나 또 알칼리를 사용해서 녹여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을 이용해서 여기에 있는 금속을 녹여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수 공정을 거치면 비로소 귀한 금속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해한 약품을 사용해 금을 추출하는 방법보다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방법이다. 여기 노란색 보이시는 것들이 다 금입니다. 금, 팔라듐, 은과 같은 이제 귀금속뿐만 아니라 동, 니켈과 같은 금속들을 회수하게 되면 약 지금 제가 추측컨대는 전체 회수가 된다면 한 500억 정도의 그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금속 회수 부가가치가 500억일 뿐이지 이게 산업에 사용돼서 창출된 부가가치는 훨씬 더 클 것이고 또 한국은 거의 98% 이상의 금속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기판으로부터 금속을 재활용함으로써 수입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의 평균 교체 주기는 2년 7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폐 휴대폰에는 앞서 살펴봤듯이 각종 희소 금속이 함유돼 있으며 본체뿐 아니라 배터리 역시
재활용하면 큰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휴대폰 배터리는 어떤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것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찾아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최근 10년간 폐건전지에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신선명 박사 연구팀을 만났다. 폐건전지 중에서도 리튬이온 전지에서 희소금속을 회수해 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연구가 상업화 단계에 있다. 여기서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이러한 금속 이온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연구를 통해 가지고 금속을 해소하는 것을 하고 있고, 니켈 수소 전지 같은 경우에서도 니켈을 저희들이 해소해서 니켈을 스테인리스라든지 여러 가지 산업체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배터리로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전지에는 코발트, 망간, 니켈, 리튬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코발트를 추출하는 실험이다. 먼저 폐전지 분말 시료를 산에 녹여서 분말 시료 내에 있는 금속들을 액체화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다음에는 용해돼 있던 용액에서 코발트 분말을 회수하기 위해 유기용매라고 하는 추출제를 사용해 코발트만 분리해낸 후 전기 분해를 실시한다. 농축 및 선택적으로 해수된 코발트 용액을 전기 분해를 통해 코발트 금속을 제조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됐을 때 어떻게 돼요? 네, 코발트 금속은 이제 스테인리스 스틸의 양극판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전해 채취 공정이 끝난 후에는 이렇게 코발트 금속을 이제 분리를 합니다. 네. 지금 제가 완성된 코발트. 네, 이게 완성된 코발트 금속입니다. 리튬이온 전지와 리튬 1차 전지를 5대1 비율로 섞어서 처리했을 경우 100톤에서 약 20톤의 코발트를 회수할 수 있다. 이를 금전적인 가치로 환산하면 약 12억 원 정도의 경제성이다. 휴대폰에서 나오는 배터리 외에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전지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간, 알카라인 전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12,000톤이 출고되는데 회수율은 20% 수준이다. 그렇다면 버려진 전지에서도 금속의 추출이 가능한 걸까? 서울,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폐전지가 모두 모이는 곳, 한국전지재활용협회를 찾았다. 우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전지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 한번 살펴보기로 했다. 전지는 충전이 되지 않은 1차 전지와 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나눠진다. 1차 전지로는 시계나 장난감에 많이 쓰이는 망간, 알카라인 전지가 있으며 이보다 수명이 긴 리튬 1차 전지가 있다. 2차 전지로는 전동 면도기, 칫솔 등에 주로 쓰이는 니켈 카드뮴 전지와 이보다 2배의 전기 용량을 갖고 있는 니켈 수소 전지가 있다. 망간 알카라인 전지는 연간 12,000톤 내외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버려지는 것이 망간 알카라인 전지. 버려지는 것보다는 아직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가정에서 보관되어 있는 전지들이 많이 있다라고 추측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망간 알카라인 전지는 연간 12,000톤 정도가 출고된다. 하지만 작년 회수율은 2,600톤에 그쳤다. 약 80%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다. 전지는 캔, 플라스틱, 유리병과 같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품목 대상으로 생산자가 회수, 재활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품목이다. 이곳에서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서 한 달에 한 번씩 폐전지 수거에 나서고 있다. 일차 전지하고 2차 전지 분류 작업인데요. 1차 올라가는 거랑 망간하고 알칼리 파쇄하는 거고, 여기서 2차 전지는 다시 선별해가 내는 작업.
가정에서 배출되는 전지의 98% 이상은 바로 망간, 알카라인 전지. 이곳에 들어온 전지들은 가장 먼저 선별 과정을 통해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분류된다. 이 과정에서 망간, 알카라인 전지를 제외한 모든 전지가 선별된다. 분류된 전지들을 파쇄하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먼저 포장재인 아연 스크랩, 내용물인 망간 파우더, 그리고 선별하고 남은 찌꺼기인 종말품이 나온다. 100kg로 파쇄했을 때 파우더는 65kg, 고철은 15.5kg, 종말품은 16.5%로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소멸이라는 게 있어. 그게 한 11% 날아갈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들은 어디에 재활용되는 것일까? 아연 스크랩은 고철로, 망간 파우더는 철 성분을 강하게 하는 첨가제로 사용된다. 종말품의 경우 매립되거나 현재 재활용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이곳에 오면 여러모로 재활용이 가능한 폐전지.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버려진다면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환경적으로도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 폐전지의 매립은 땅과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한 연소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매립지의 수명도 줄어들게 한다. 망간 알카라인 전지의 경우에는 2007년도까지는 제도권에 없이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포함해서 매립이 되었다가 2008년도부터 EPR 대상 품목이 되는데, 당초에는 이제 한 출고량 대비 6%, 7% 정도 회수가 됐고요. 작년의 경우에는 출고량 대비 한 22% 정도 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총금속 자원의 규모는 연간 89조 5천억 원가량. 여기에서 도시광산이 차지하는 규모는 19조 6천억 원으로 국내 자원 수요의 약 21.9%를 차지한다. 결코 작지 않은 양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 양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도시광산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서는 폐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함께 관련 시설과 제도 마련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도시광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수거하고 수거 분리를 얼마큼 잘하느냐, 이런과 더불어서 공공기관에서 이것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PR을 많이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매립이라든지 소각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환경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수거 체제가 올바르게 정착이 된다면은 매립이나 소각이 아닌 안전한 그 금속 자원으로서 자리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